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나오는 직업의 요건입니다. 사실 직업의 요건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인정 직업을 쓰라라는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업의 요건 혹은 직업의 원칙 다 같은 이야기고요. 직업의 요건과 원칙을 벗어난 게 곧 미인정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의 요건을 이해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찾으면 바로 하나씩 찾으면 미인정 직업이에요. 그냥 미인정 직업을 6개, 8개를 외우려면 사실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요건에 따라서 분할로 해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직업의 4가지 원칙이요. 네 가지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직업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되고 경제성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성이고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바로 윤리성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속박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모두 4개 혹은 5가지입니다. 자, 각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요. 경제성,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이요. 가소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회성이요.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자나 배당 등 자산 수입 이건 순수하게 개인의 복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고요. 계속성이요. 한 번만 벌고 끝나는 거 직업으로 볼 수 없어요.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입 같이 일회성 수입이요. 이거 직업이 해당되지 않고요. 속박 상태, 재소자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 같은 것들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일의 계속성이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같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매월,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주기성이 있어도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명확한 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시요. 매일, 매주, 매월의 주기적, 계절적 주기성,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일의 계속성의 정의입니다. 구성타당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구성타당도의 개념이요. 이 개념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울의 정밀도 그러면 저울이 무게를 측정할 때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하는지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정밀도의 개념이겠죠. 자, 똑같습니다. 구성타당도의 개념은 저울 대신에 어떤 측정 검사 도구가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데 그 구성 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나타낸 것 그게 바로 구성 타당도의 개념이에요. 구성 개념이란 말 대신에 구성 인자란 말을 넣기도 하고요. 이걸 풀어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추상 개념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추상 개념에는 적성, 지능, 흥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자, 구성 타당도의 개념은 어떤 검사 도구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지 않은 추상 개념, 즉 구성 인자나 구성 개념, 예를 들면 적성, 지능, 흥미 같은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나타낸 것, 이게 바로 구성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에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진단 시약이 있는데요. 진짜 코로나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좋아야 되죠. 이게 바로 수렴 타당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진단 시약이 있는데 가짜 코로나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낮아야 되죠. 이게 바로 변별 타당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진단 시약은요, 진짜 코로나 환자는 100% 걸러내는데요. 가짜 코로나 환자를 만나도 30% 정도 가짜 코로나 환자를 진짜 코로나 환자로 오인해요. 이 경우가 바로 변별 타당도가 나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직업 상담사처럼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타당도요. 해당 속성과 관련이 있는 구성인자, 관련 있는 구성인자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줘요. 검사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구성인자들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당연히 수렴 타당도가 높은 거고 좋은 겁니다. 변별 타당도는 이번에는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구성인자들과 만나면 관련이 없는 구성인자와 만나면 상관관계가 낮은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검사가 해당 속성과 관련 없는 구성인자들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상관관계 값이 낮으면요, 변별 타당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요인 분석법은요,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로 구성인자별로 묶어주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구성 타당도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성적이 있으면요, 남자 1, 2, 3, 4등 쭉 세우고요. 여자 1, 2, 3, 4등 쭉 세워요. 이렇게 해서 두 개씩 1등, 1등, 2등, 2등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인 분석법의 한 사례예요.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검사 문항들 간 상관관계 분석해서 상관성 높은 것끼리 묶어준다. 그런 통계적 방법이다 라고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MTMM 확인 절차입니다. 동일 속성들을 이질적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1번이요. 이번에는 동일 말고 이질적 속성을 동일 방법으로 거꾸로 해요. 이질적 속성들을 동일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 2를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질적 속성을 이질적 방법으로 측정해서 상관계수 3을 구합니다. 최종 결과값은 1의 값 상관계수 1이 제일 크고요. 2가 그 다음 크고요. 상관계수 3이 가장 작은 값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요. 동일 속성 이질 방법, 이질 속성 동일 방법, 이질 속성 이질 방법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3가지에 대한 설명 혹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으로 크게 제목을 줬고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동일 구간, 표준 등급은 9개의 구간입니다. 백분위 점수 100개의 동일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시켜서 점수를 변환한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상위 20%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백분위가 80점이면 상위 20%입니다. 하위가 아닌 상위예요. 자, 표준 점수요. 표준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G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어요. G점수는 평균을 0점으로 계산한 거고요. T점수는 평균을 50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 등급이요. 원점수를 순서대로 배열한 후 9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표적인 사용 예입니다. 21년 2회차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련한 2가지 요인이 있고요. 노동에 관련한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인구에 관련한 2가지 요인은 인구 동태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수를 가져서도 얼마나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급은 바뀌는 거죠. 노동의 3가지요.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2배로 일해주면 노동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다시 임금,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 인구 동태,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거 먼저 노동 수요를 정리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뭔지만 구분하면 돼요. 노동의 수요만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은요. 첫 번째, 임금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 수요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당연히 임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이 얼마나 팔렸냐의 문제니까 상품 수요 중요합니다. 임금과 상품 수요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고요.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입니다. 다른 생산에 관련한 거, 생산 요소 가격,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그런데 이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들을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바꾸면 이 탄력성이란 말 자체에 이미 임금에 관련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에는 임금이란 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를 탄력성, 즉 비율, 기울기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노동 수요 요소들을 탄력성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수요가 노동 수요를 변화시킨다면 상품 수요가 아니고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변화시켜요. 다 기울기 값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노동 수요를 바꾸지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결국 가격에 따른 공급의 변화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을 바꿉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는 비율로 바뀐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이 그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비용의 비중에 해당하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여기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요인이요. 임금은 당연히 빠지고 상품 수요는 상품 수요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노동 생산성은 노동 비용의 비중, 그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22년 3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4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항목 4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먼저 상품 수요의 측면에서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요. 다른 생산 요소의 측면에서는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노동 비용의 비중, 그리고 생산 기술 방식의 측면에서는 노동의 대체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 모델 혹은 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탐, 전, 행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모든 상담은요, 자기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끝은 목표 설정하고 행동계획 수립하고 의사 결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상담의 공통이니까 그냥 빼고요. 나머지 요만큼이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개방 단계에서는 먼저 나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 즉 흥미와 적성에 대한 그 결과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다시 일단 자기 개방 탐색 단계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전환 단계요. 첫 번째가 흥미 적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직업 세계와 가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업 세계 연결하고 삶의 가치를 조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흥미와 적성, 즉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두 번째는 직업세계와 가치, 즉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예요. 이 두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부처의 집단직업 상담 3단계 모델을 묻고 있죠. 기존 출제 사례와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부처의 집단직업 상담 3단계 모델이요. 22년 1회차에 이어서 3회차에서도 연속 출제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